대감마님, 소인이 그 금화를 어디다 쓰셨는지 다 알고 있소이다. 300냥 몽땅 땅에다 묻으셨지요? 온 고을에서 제일 까는 구두쇠 대감이 낯선 사내 앞에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낡고 금간 나무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희죽 웃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금화보다 훨씬 값진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참으로 희한한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칠복. 나이는 30을 간 넘겼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장터를 어슬렁거리며 사람들 구경하는 것뿐이었지요. 장터 상인들은 저마다 그를 두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칠복이 말이지, 아침부터 빈둥빈둥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면 복내 할머 문막에 붙어서 밥이나 얻어먹는 인간이야. 입만 살아있어. 저 혀로 먹고 사는 거지. 구경꾼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칠복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삿갓을 반쯤 눌러 쓴 채 어슬렁 걸음으로 장터 한가운데를 가로질렀습니다. 볕에 탄 구릿빛 얼굴에 입꼬리가 늘 살짝 올라가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저 사내가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칠복의 손에는 늘 낡고 금간 나무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글씨도 없고 문양도 없는 그야말로 동네 아이들 나무 장난감만도 못한 물건이었지요. 그런데 칠복은 그것을 언제나 품속에 고이 넣어두었다가 누군가가 물으면 천연덕스럽게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 것 같소? 허허, 이게 바로 점괘패요. 하늘의 뜻을 읽는 물건이지. 물론 듣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점괘패는 무슨, 그냥 나무 쪼가리지. 칠복도 그 말에 굳이 반박하지 않았지요. 빙긋 웃고는 다시 품속에 집어넣을 뿐이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칠복이 유일하게 마음을 내어주는 상대가 있었으니 바로 12살 먹은 막새였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무릎이 터진 배바지, 코에는 늘 콧물 자국이 붙어 있었지요. 생김새는 말이 아니었지만 눈만은 영리하게 반짝거렸습니다. 막새는 칠복만 보면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형, 오늘은 뭐해? 또 장터 구경이야? 구경이 아니라 공부야, 공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는 거라고. 이치는 무슨 이치? 형이 하는 건 맨날 빈둥거리는 거잖아. 허허, 이놈 봐라. 빈둥거리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제대로 하는 법이니라. 칠복이 막새의 머리를 탁 쥐어박으면 막새는 이마를 부여잡고 희히 웃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장터 구석구석을 쏘다녔지요. 칠복이 이쪽 저쪽 기웃거리며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고 막새가 귀동냥으로 주워들은 소문을 보태는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칠복은 장터 한 구석에서 빈 나무 상자에 걸터 앉아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막새가 헐레벌떡 달려왔을 때였지요. 형, 큰일 났어. 한서방 아저씨가 또 대감집 마름한테 불려갔어. 칠복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서방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성실한 소장농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마디가 굵어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사내였지요. 그런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장터에 나올 때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이번에 또 얼마야? 마름이 이자 30냥을 내라고 했대. 그거 못 내면 봄에 논에 씨도 못 부리게 한다고. 칠복은 잠자코 장터 끝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고을 동쪽 끝에 대문이 세 겹이나 달린 큰 기와집이 눈에 들어왔지요. 엄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엄대감.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가 둥글고 볼이 두툼하며
한쪽 눈썹이 유독 진해 항상 찡그린 것처럼 보이는 노인이었지요. 짙은 자주색 비단 도포에 금박 도장이 달린 허리띠를 차고 손에는 언제나 호박 염주를 굴렸습니다. 마을 소장농 대부분의 빈 문서가 저 대감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엄대감은 구두쇠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밥 한 그릇 나눠준 적이 없고 제삿날에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근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한 데는 돈을 펑펑 썼으니 바로 점쟁이와 무당이었습니다. 점괘가 맞아들었다 하면 수백 냥도 서슴없이 내놓는 것이 엄대감의 오랜 버릇이었지요. 칠복은 그 이야기를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칠복은 장터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복례 할멈의 움막이 있는 곳이었지요. 복례 할멈은 이 고을에서 오래된 점쟁이였습니다. 등이 굽고 눈이 반쯤 감겨 있어서 이른이 넘었음이 분명한데 입을 열면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여 장터 끝까지 들렸습니다. 칠복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처럼 걷어준 사람이었지요. 왔느냐? 예, 할멈. 칠복은 움막 한쪽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복례 할멈이 찌그러진 녹그릇에 밥을 떠내밀었지요. 한서방 이야기 들었지? 들었소. 어쩔 참이야? 칠복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숟가락을 들다 말고 움막 밖을 내다봤지요. 멀리 엄대감 저택의 기와 지붕이 저녁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대감한테 한번 가볼까 합니다. 복례 할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대감이 점쟁이라면 귀가 얇다는 건 나도 아느니라. 그런데 칠보가 명심해라. 예.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란다. 대감은 그걸 모르고 평생 자기 입으로 세우려 했으니 그게 곧 그 사람의 약점이지. 칠복은 복례 할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희죽 웃었습니다. 할멈, 그런 깊은 말씀은 나중에 해주시오. 지금은 밥이나 먹어야겠소. 복례 할멈이 혀를 찼습니다. 칠복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밥그릇을 들이밀었지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저녁빛 속에서 유독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품속에 점괘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금이 두 줄가 있고 한쪽 귀퉁이가 깨진 아무리 봐도 나무 쪼가리인 물건이었지요. 칠복은 그것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며 빙긋 웃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칠복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엄대감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소문이란 것은 장터에서 하루면 고을 끝까지 퍼지는 법이었고 칠복은 그 소문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타고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장터 이발사한테서 술집 주모한테서 대감댁 담장 아래 지나가는 마름한테서 조금씩 들은 이야기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것이지요. 첫째, 엄대감은 석 달 전부터 무릎이 쑤신다고 했습니다. 용한 의원도 불러보고 약첩도 써봤지만 영 낫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지요. 둘째, 대감의 큰아들이 작년에 과거 시험에서 또 낙방했습니다. 셋째, 대감댁 창고에서 쌀이 없어진 일이 있었는데 범인을 못 잡았다 했지요. 칠복은 이 세 가지를 손가락으로 꼽아봤습니다. 무릎, 아들, 창고.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터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나물 장수, 떡 장수, 옹기 장수가 자리를 잡고 앉아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골목 사이를 뛰어다니고 닭 한 마리가 바구니를 벗어나 푸드득거리며 도망쳤지요. 칠복은 그 한복판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니, 나타났다기보다는 등장했다고 해야 맞았습니다. 회색 도포를 새로 매만지고
삿갓을 고쳐 쓰고 품속에 점괘패를 단단히 품은 채였지요. 그는 장터 가운데 자리를 잡고 큼직한 나무 상자 하나를 뒤집어 탁자처럼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점괘패를 올려놓은 뒤 목청을 돋았습니다. 자자자, 들으시오, 들으시오. 남쪽 고을에서 올라온 성경도사가 딱 사흘만 이 자리에 머무른다 하오. 집안 우한, 몸의 병, 자식 걱정, 재물 걱정, 뭐든지 물어보시오. 하늘의 뜻이 이 점괘패 위에 다 드러나는 법이요.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거 칠복이 아니야? 맞아, 저 회색 도포, 저 삿갓, 분명 칠복인데. 도사는 무슨 도사? 저 사람 이 동네 사람이잖아.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칠복은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는 얼굴이 지나가면 슬쩍 다른 쪽을 보고 모르는 얼굴이 다가오면 눈빛에 힘을 주었지요. 장터 구경꾼 중에는 인근 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칠복은 낯선 도사였습니다. 도사님, 정말 점을 봐주는 거요? 물론이지요. 허나 가벼운 마음으로는 하늘이 답하지 않소. 정성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한두 사람이 돈을 올리며 점을 보기 시작하자 구경꾼이 몰렸습니다. 칠복은 점괘패를 손에 쥐고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았지요. 집안 살림이 기울었다는 안악에게는 북쪽 담에 구멍이 있소. 막으시오. 라고 했고 아들이 병났다는 영감에게는 서쪽 창을 하루 동안 열어두시오. 라고 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칠복이 하도 자신만만하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도사님, 이 고을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대감마님인데 대감마님도 근래 신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장터 이발사가 넌지시 끼어들었습니다. 칠복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그는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엄대감 말씀이시오? 허허, 이 칠복이 점괘패를 보니 그 어른 무릎이 많이 쑤시고 계실 텐데. 맞소, 안 맞소? 이발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셨소? 대감마님이 요새 무릎 때문에 의원을 3번이나 부르셨다는데. 허허. 칠복은 점괘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지요. 소문은 장터에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칠복이 바라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대감댁 마름이 장터로 뛰어왔습니다. 도사님, 대감마님께서 한번 뵙자 하십니다. 칠복은 삿갓을 가볍게 고쳤으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놀란 기색 하나 없었지요. 그렇게 될 줄 알았소. 엄대감의 저택은 가까이 갈수록 위압감이 달랐습니다. 대문이 3겹이었지요. 첫 번째 대문을 지나면 넓은 마당이 나오고 2번째 대문을 지나면 행랑채가 나오고 3번째 대문을 지나야 비로소 안채가 보였습니다. 기와 끝에는 잡기를 막는다는 도깨비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담장에는 벽사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걸음마다 마름이 앞서서 길을 텄지요. 칠복은 걸으면서 눈을 굴렸습니다. 창고 위치, 뒤뜰 방향, 담장 높이. 지나치는 것 하나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지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태평하게 삿갓을 흔들며 걸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 엄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자주색 비단 도포에 금박 도장이 달린 허리띠를 차고 손에는 호박 염주를 굴리고 있었지요. 두툼한 볼이 불룩하고 한쪽 눈썹이 진해서 처음 보는 사람은 무조건 인상을 쓰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도사라는 자냐?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대청마루 아래에 선 칠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예리했지요. 그러합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남쪽 고을에서 온 성경이라 하옵니다. 칠복은 허리를 굽히며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평소보다 한 톤 낮추고 말끝을 살짝 느리는 방식이었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방식이 사람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내 무릎 이야기를 했다더구나. 예. 소인이 점괘패를 보니 대감마님의 무릎에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이 문제이지요. 엄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를 칠복은 놓치지 않았지요. 서쪽이라. 대감마님 침소가 혹시 서쪽으로 창이 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반반의 확률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대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니 맞은 모양이었지요.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점괘패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칠복은 품속에서 나무 조각을 꺼내 대감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금이 2줄간 나무 조각이었지요. 엄대감은 그것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말음을 불렀습니다. 저 서쪽 창 오늘 안에 막아라. 예, 대감마님. 칠복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첫 단추가 깨어졌지요. 그날부터 칠복은 이틀에 한 번씩 엄대감 저택을 드나들었습니다. 올 때마다 점괘패를 꺼내 들고 이것저것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았지요. 대감 큰아들의 과거 낙방에 대해서는 북쪽 담 밑에 묵은 기운이 막혀 있어 자손의 앞길이 막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창고 쌀 도난에 대해서는 집안에 음기가 있어 재물이 새는 것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엄대감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칠복이 무릎과 서쪽 창을 맞힌 것이 마음 한켠에 걸려 있었던 터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칠복이 점괘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뭐냐? 큰아드님이 올 가을 또 과거를 보시겠지요? 당연하지. 그런데 소인의 점괘패가 자꾸 검은빛을 냅니다. 이번에도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엄대감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호박 염주 굴리는 손이 멈추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칠복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했지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인이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오라. 말해라. 돈이 문제라면 돈은 줄 수 있다. 칠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대감마님의 재물을 땅에 묻어야 합니다. 재물이 땅 기운을 받아 2배로 불어나는 법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집안 전체를 감싸게 되면 자손의 앞길도 밝아지고 대감마님 몸의 습기도 가실 것입니다.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대감이 칠복을 가만히 바라봤지요. 칠복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감을 마주봤습니다. 한 박자, 2박자. 침묵이 길어질수록 칠복의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얼굴에는 티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엄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묻어야 하느냐? 칠복이 점괘패를 뒤집었다 엎었다 했습니다. 300냥이면 됩니다. 300냥이라니. 엄대감의 눈썹이 확 치켜 올라갔습니다. 칠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그 이하로는 하늘이 받지 않습니다. 소인이 어찌 대감마님께 이롭지 않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대감은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국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흘 내로 가져오겠다. 칠복은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낮게 숙인 고개 아래에서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지요. 한편 그날 저녁 막새가 칠복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가. 막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복이 아이 옆에 쭈그려 앉았지요. 이번에 이자를 못 내면 봄 농사를 못 짓는다고 했어. 마름이 논 소작권을 끊겠다고 했대. 우리 아버지가 그 말 듣고 몸져 누우셨어. 칠복은 막새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평소처럼 장난스럽게 쥐어박지 않았지요. 얼마야? 비동금이 50냥이고 이자까지 하면 70냥이래. 알겠어. 형은 어떻게 할 거야? 칠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터 너머 엄대감 저택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지요. 걱정 말고 집에 가 있어. 막새가 돌아간 뒤 칠복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삿갓 끝을 건드렸지요.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엄대감 저택의 기와 지붕이 점점 검게 물들었습니다. 칠복은 이 고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그냥 웃어넘겼지요. 사실 고향은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하루 길쯤 되는 남쪽 마을이었지요. 그곳에서 칠복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굶을 일도 없는 평범한 살림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에 칠복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빚을 졌습니다. 갚겠다고 버텼지만 이자가 원금을 넘어섰고 결국 집과 논밭이 모두 빚쟁이 손에 넘어갔지요. 칠복의 부모는 보찜을 싸서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칠복이 1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빚쟁이의 이름을 칠복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씨였지요. 엄대감이 지금 이 고을에서 하는 짓이 그때 칠복의 아버지에게 했던 짓과 똑같았습니다. 빚을 줄 때는 친절하게, 이자가 불어날 때는 냉정하게, 갚지 못하면 전부 가져가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표정 따위는 관심도 없었지요. 칠복이 이 고을에 흘러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요. 그런데 막새 아버지가 마름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숙이는 그 등이 칠복의 아버지 등과 너무 닮아 있었지요. 그날 칠복은 복내 할멈의 움막에 올라가 밥을 얻어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점괘패를 들고 장터로 내려갔던 것이지요. 이제 300냥을 얻을 길이 열렸습니다. 칠복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그 말을 땅에 묻히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요. 어떻게 그 말을 빼낼 것인가. 대감 저택의 뒤뜰은 담이 높고 개를 2마리나 키웠습니다. 낮에는 마름과 하인들이 드나들었고 밤에도 술락군이 한 바퀴씩 돌았지요. 칠복은 사흘 동안 저택 담장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장터에서 물건 파는 척, 길을 잃은 척하면서 동쪽 담 너머 나무 위치, 서쪽 담 아래 풀 상태, 북쪽 담 귀퉁이 돌 틈새를 하나하나 눈에 담았지요. 마침 북쪽 담 귀퉁이에 해묵은 돌 2개가 느슨하게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됐다. 칠복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지났습니다. 칠복이 저택에 들어서니 엄대감이 대청마루에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요. 앞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금화가 가득했습니다. 300냥이었지요. 도사, 정말 이것이 2배로 불어나는 것이냐? 틀림없습니다. 어디에 묻는 것이냐? 대감마님 댁 뒤뜰 북쪽 담 귀퉁이가 가장 기운이 좋습니다. 그곳에 석자 깊이로 묻으시면 됩니다. 엄대감은 마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름과 하인 둘이서 뒤뜰 북쪽 담 귀퉁이에 구덩이를 팠지요. 금화 300냥이 든 비단 보자기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흙이 덮이고
위에 돌이 얹혔습니다. 칠복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닷새 동안은 절대로 파지 마십시오. 하늘이 기운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파면 복이 달아납니다. 알겠다. 엄대감의 목소리에는 이미 기대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칠복은 허리를 굽히며 저택을 나섰지요.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칠복은 장터 뒤편 복례 할멈 움막에 등을 기대고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머릿속에서 북쪽담 귀퉁이의 돌 틈새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을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지요. 자시가 되었습니다. 칠복은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도포 대신 검은 무명 호옷을 걸쳤지요. 삿갓은 내려놓았습니다. 맨머리로 어둠 속에 서니 평소의 건달 같은 인상이 사라지고 눈빛만 남았습니다. 저택 북쪽담으로 접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반각쯤이었습니다. 민가를 따라 골목을 꺾고 하천둑을 타고 담장 모서리에 바짝 붙어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섰지요. 개 짖는 소리가 2번 들렸지만 곧 잠잠해졌습니다. 북쪽담 귀퉁이에 느슨한 돌 2개를 손으로 더듬어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당기니 스르륵 빠졌지요.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칠복은 손을 넣어 담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땅이었지요. 뒤뜰이었습니다. 몸을 눕혀 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담이 두꺼웠지만 칠복의 몸이 그리 크지 않아 어깨까지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지요. 뒤뜰에 발을 내디드니 풀냄새가 코를 건드렸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지요. 북쪽담 귀퉁이에서 10걸음. 금화가 묻힌 자리 위에 얹힌 돌을 손으로 더듬어 찾았습니다. 손끝에 돌의 결이 잡혔지요. 조심조심 옆으로 밀어두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만 팠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되었으니까요. 손가락 끝에 비단결이 닿았습니다. 비단 보자기였지요. 꾸러미를 꺼내 무릎 위에 올리고 매듭을 풀었습니다. 금화들이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손바닥에 닿았지요. 칠복은 금화를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100냥을 세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200냥은 다시 보자기에 쌌지요. 흙을 덮고 돌을 원래대로 얹었습니다. 구멍으로 빠져나와 담장을 복원하고 왔던 길을 되짚어 나왔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것은 동이 특이한 시즌 전이었습니다. 칠복은 품속에 금화 100냥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그는 한참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움막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단지 뒤에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이틀째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가는데 더 익숙해졌지요. 느슨한 돌을 빼내는 시간도 짧아졌고 금화 묻힌 자리를 찾는 것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다 실수가 생기면 모든 것이 끝이었으니까요. 이날 밤에는 50냥을 더 꺼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칠복은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짐을 싸서 고향을 떠나던 날도 별이 많았습니다. 10살짜리 칠복은 아버지 손을 잡고 논두렁을 걸었지요.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번 돌아봤습니다. 칠복은 그때 어머니의 옆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발을 옮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칠복은 태연하게 도포를 입고 삿갓을 쓰고 엄대감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엄대감이 물었지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하늘이 기운을 모으고 있습니다. 닷새 안에 됩니다. 정말이겠지? 소인이 점괘패를 두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칠복은 점괘패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금이 간 나무 조각이 햇빛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지요. 엄대감은 그것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도사, 나는 점괘를 많이 봐왔다. 그런데 그 나무 조각은 처음 보는 물건이다. 이것은 소인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대대로 물려준 것입니다. 흔한 물건이 아니지요. 대감이 물끄러미 점괘패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기색이 있어서 칠복이 자연스럽게 먼저 도로 거두어 드렸지요. 못 받으면 더 갖고 싶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칠복은 막새를 만났습니다. 장터골목 한 구석에서였지요. 형, 아버지가 마름한테 또 불려갔어. 언제? 오늘 아침. 칠복은 무릎을 꿇고 막새와 눈을 맞췄습니다. 막새야, 형이 뭐 하나 물어볼게. 빈 문서 있지? 응, 집에 있어. 아버지가 서랍에 넣어둔 거. 그거 가져올 수 있어? 막새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형한테만 갖고 와. 막새는 잠시 칠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어, 형. 그날 저녁 막새는 빈 문서를 접어서 바지 허리춤에 숨겨가지고 왔습니다. 칠복이 그것을 받아 펼쳐봤지요. 빼곡한 글씨 사이에 막새 아버지의 이름과 비동금, 이자, 상환 기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름에 도장이 찍혀 있었고 제일 아래에 엄씨 가문의 낙관이 눌려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막새야. 응? 형이 한 가지만 부탁할게. 며칠 뒤에 우물가에 사람이 많이 모일 거야. 그때 내가 이 앞에 서서 아버지 빈 이야기를 큰 소리로 해줘야 해. 할 수 있겠어? 막새는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칠복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봤지요. 무서우면 안 해도 돼.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야. 막새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칠복이 막새의 머리를 가만히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 담긴 무게를 막새는 느꼈을 것입니다. 닷새째 밤이 되었습니다. 칠복은 마지막으로 북쪽담 귀퉁이를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200냥 전부를 꺼내야 했지요. 구멍으로 몸을 밀어넣고 뒷뜰을 가로질러 금화 묻힌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흙을 팠습니다.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매듭을 풀었습니다. 빈 보자기였습니다. 칠복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손을 다시 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었지요. 구석구석 더듬었지만 금화 한 잎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칠복은 잠시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200냥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미 빼돌린 100냥은 있었지만 200냥이 없으면 마을 소장농들의 빚을 전부 갚기에 모자랐습니다. 구덩이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흙의 상태를 확인했지요. 최근에 누군가 팠다가 다시 덮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 2개가 들어간 크기, 급하게 덮은 듯 흙이 고르지 않았지요. 칠복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담을 다시 넘어 나오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대감이 스스로 팠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본인이 닷새 안에 파면 복이 달아난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마름? 아니면 밤에 몰래 드나든 다른 누군가? 답은 이튿날 아침 저절로 나왔습니다. 장터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엄대감 댁 안채 마름이 새벽에 보찜을 싸서 도망쳤다는 것이었지요.
대감이 아침에 일어나 마름을 불렀더니 방이 비어 있었고 마름의 처자도 흔적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세상에, 마름놈이 금화를 들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장터 구석에 서서 이 소문을 들으며 천장 없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지요. 자기가 빼돌린 건 100냥인데 200냥을 가지고 달아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고, 칠복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엄대감 저택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대감이 도사를 당장 들어오라 한다는 것이었지요. 칠복은 마음을 다잡고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청마루의 엄대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호박 염주를 굴리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도사, 마름놈이 도망쳤다. 그 뒷뜰을 판 것이 분명하다. 금화가 사라졌단 말이다. 칠복은 당황한 기색 없이 점괘패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나무 조각을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보는 척했지요. 대감이 이를 악물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허허, 칠복이 느릿하게 탄식을 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이것을 보니 뭐냐? 말해라. 닷새를 채우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름놈이 중간에 손을 댄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완성되기 전에 누군가 파면 그 기운이 도망치는 법이지요. 그러면 금화는 어디 간 것이냐? 칠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뭐라고? 마름이 파낸 것은 금화가 아니라 하늘이 금화 형태로 잠시 빌려두었던 기운입니다. 마름이 들고 도망친 것도 진짜 금화가 아니라 기운의 껍데기일 것이오라. 그놈은 곧 화를 당할 것입니다. 엄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눈빛으로 물었지요. 칠복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의 기운이 흩어진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대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소인이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더 깊이 묻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화의 수도 더 늘려야 하지요. 이왕 기운을 모으는 것이라면. 됐다. 대감이 손을 들어 칠복을 막았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지요. 나는 그 이야기하러 내 놈을 부른 게 아니다. 마름놈을 잡아야 한다. 포졸들에게 연락해서 당장 뒤쫓아야 해.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대감마님. 칠복은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실 마름이 잡히든 안 잡히든 이미 빼돌린 100냥은 자기 손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은 200냥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저택에서 나오면서 칠복은 생각했습니다. 부족합니다. 150냥으로는 마을 전체 빚을 못 갚습니다. 막세네만 해도 70냥이고 한서방과 나머지 소장농들까지 하면 최소 250냥은 있어야 했지요. 칠복은 이를 어금니로 꽉 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칠복은 복례 할멈 움막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단지 뒤에 숨겨둔 100냥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적어도 250냥이 있어야 마을 소장농들의 빚을 전부 해결할 수 있었지요. 칠복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엄대감은 지금 마름 뒤쫓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포조를 풀었고 인근 고을에도 연통을 보냈겠지요. 그렇다면 대감의 시선이 칠복에게 쏠릴 여유가 한동안은 없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지금이었습니다. 칠복은 눈을 떴습니다. 복례 할멈이 언제 왔는지 입구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지요.
반쯤 감긴 눈으로 칠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100냥입니다. 부족하겠구나. 예. 복례 할멈이 낮게 혀를 찼습니다. 마름 놈이 예상 밖이었어? 그놈이 그런 배짱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허허. 욕심은 사람을 대담하게 만들지. 어쩔 셈이냐? 칠복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봤지요. 대감한테 한 번 더 들어가야겠습니다. 복례 할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위험하다. 대감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포졸이 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칠복은 무릎 위에 금화를 바라봤습니다. 막세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서방 때문이고요.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 우리 아버지 얼굴이 생각납니다. 복례 할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움막 안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구석에 놓인 낡은 찬압을 들고 왔지요. 먹어. 길 떠나기 전에 밥부터 먹어야지. 칠복은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칠복은 다시 회색 도포를 입고 삿갓을 쓰고 엄대감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마름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지요. 인근 고을 어귀에서 포졸들에게 붙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름이 가지고 있던 돈은 겨우 30냥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버텼지요. 엄대감은 분기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270냥이 어디 갔냐는 말이다. 이놈이 어디다 숨긴 것이 분명해. 칠복은 대청 아래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때를 봐서 입을 열었지요. 대감마님, 소인이 한 가지 아랠 것이 있습니다. 대감이 칠복을 봤습니다. 뭐냐? 소인이 간밤에 점괘패를 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거? 예. 마름놈이 가져간 돈은 300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엄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300냥을 묻었고 내가 100냥을 빼갔고. 칠복이 속으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대감마님, 소인은 아무것도 빼가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점괘패를 보니 처음 300냥 중 이미 하늘의 기운이 100냥을 먼저 거두어간 상태였습니다. 마름이 가져간 것은 그 나머지 200냥 중 일부이지요. 대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점괘와 하늘 이야기가 뒤섞이면 사람들은 대개 헷갈려 했지요. 그렇다면 소인이 방법을 하나 더 알고 있습니다. 칠복이 점괘패를 꺼냈습니다. 저 마름놈이 숨긴 돈의 위치를 이 점괘패로 볼 수 있습니다. 단 그러려면 대감마님께서 정성을 보이셔야 합니다. 정성? 예. 이번에는 금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대감마님 댁에 있는 귀한 물건 중에. 대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칠복은 말을 멈추고 대감의 눈빛을 읽었지요.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됐다. 대감이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물러가라. 칠복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저택을 나서면서 등 뒤로 대감의 시선이 쫓아오는 것을 느꼈지요. 처음으로 분명히 의심의 눈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이 장터에 나타났을 때 마을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인 몇몇이 칠복을 보자마자 시선을 돌렸지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달랐습니다. 저 사람 진짜 도사 맞아? 대감 돈이 없어졌다는데 저 도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말이 있대. 마름이 가져간 게 맞겠지만 어쨌든 도사가 땅에 묻으라고 했잖아. 쉿, 저기 와. 칠복은 못 들은 척 장터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조여들고 있었지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때 막세가 달려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뭐야?
대감댁 마름이 포졸한테 잡혀서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렀대. 도사가 진짜 도사가 아니라고, 그 말을 중간에 빼갔을 거라고. 칠복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대감마님이 포졸을 부른대. 도사를 잡아다 신문한다고 했어. 세상에. 마름놈이 마지막 발악을 한 것이었지요. 자기가 도망치다 잡힌 것을 칠복에게 덮어 씌우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칠복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형, 어떻게? 도망가야 해? 칠복은 눈을 떴습니다. 막세의 눈이 떨리고 있었지요. 겁이 났을 것입니다. 막세야. 응? 아까 내가 부탁한 거 기억하지? 우물가에서 빈 이야기 크게 하는 거. 기억해. 내일 아침에 할 수 있겠어? 막세가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지요. 할 수 있어. 칠복은 막세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습니다. 잘됐다. 자, 그럼 형이 오늘 밤에 한 가지 일을 더 해야겠어.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칠복은 복례 할멈 움막 뒤에 숨겨둔 백냥을 꺼내 작은 보자기에 나누어 쌌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 때를 기다렸지요. 자시가 지났습니다. 칠복은 먼저 한 서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끝 초가집이었지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보자기 하나를 문지방 아래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자리를 피했지요. 다음은 막세네 집이었습니다. 막세 아버지가 몸져 누운 집이었지요. 창호지 안쪽으로 등불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잠들지 못하는 모양이었지요. 칠복은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가 보자기를 처마 밑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빚 걱정은 내일까지만 하십시오. 물론 집안에서 들었을 리 없었습니다. 칠복은 혼자 중얼거린 것이지요. 나머지 보자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 문서에 이름이 올라있던 집 세 곳을 더 찾아다니며 각각의 몫을 처마 아래 혹은 문지방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알 수 없게 표시 하나 하지 않았지요. 마지막 보자기를 내려놓고 나자 칠복의 손이 비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품속에는 점괘패 하나만 남아 있었지요. 칠복은 그것을 꺼내 어둠 속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금이 두 줄간 나무 조각.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었지요.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이 나무 쪼가리 하나로 여기까지 왔으니. 칠복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복의 발이 저절로 멈춰 섰습니다. 아니, 멈춰 세워졌다고 해야 맞았지요. 엄대감 저택 쪽에서 횃불 여러 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포졸이었습니다. 칠복이 움직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두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포졸 두 명이 양쪽에서 붙잡았지요. 엄대감댁 마름보다 더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칠복이 도망치려고 몸을 비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짜 도사놈 잡았다. 대감마님 금화 300냥을 빼간 놈이다. 횃불이 가까워졌습니다. 포졸들의 얼굴이 불빛 속에서 거칠게 번들거렸지요. 칠복은 양팔을 붙잡힌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품속의 점괘패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발로 밟혔습니다. 포졸 하나가 무심하게 그것을 주워봤습니다. 이게 그 도사 점괘패라는 거냐? 그냥 나무 조각이잖아. 낄낄 웃으며 허리춤에 찼습니다. 칠복은 끌려가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품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화도 없고 점괘패도 없었지요. 양손목에는 포승이 감겼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마을 포청 한켠에 갇혔습니다. 차디찬 흙바닥이었습니다. 앉으니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지요. 칠복은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발 앞에 집 한 줌이 깔려 있었고 창호 틈으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금화백냥은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빚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했지요. 마름이 가지고 달아난 200냥 중 실제로 회수된 30냥은 대감이 쥐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170냥은 마름이 어딘가에 숨겼겠지요. 무엇보다 칠복이 빼돌린 100냥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포청에 갇힌 이상 내일 아침이면 신문이 시작될 것이었고 대감은 칠복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려 들 것이 분명했지요. 칠복은 눈을 감은 채로 복내 할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란다. 그 말이 지금 이 차가운 방 안에서 다르게 들렸습니다. 엄대감은 평생 자기 입으로 자기 체면을 세우려 했습니다. 소장농들의 빚을 쥐고 흔들면서 점쟁이에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마을에서 가장 위에 군림하면서 그렇게 세운 체면이 얼마나 같나요? 마름 하나가 뒤통수를 쳤고 나무 조각 하나를 들고 다니는 건달에게 100냥이 털렸지요. 칠복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직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었지요. 막쇠, 그리고 빈 문서. 내일 아침 우물가에서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우물가는 이른 시간부터 소란스러웠지요. 엄대감이 포청에서 신문을 하는 대신 우물가로 장소를 택한 것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도사를 망신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혼내줘야 자기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겠지요.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칠복은 포승에 묶인 채 우물가로 끌려왔습니다. 포졸 둘이 양쪽에서 팔을 붙들었지요. 아침 일찍인데도 우물가에는 이미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들, 나물 캐러 가던 안악들, 학동들, 골목 어귀의 노인들까지 저마다 고개를 내밀고 칠복을 구경하고 있었지요. 엄대감은 마당쇠가 가져온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자주색 도포에 금박 허리띠, 호박 염주까지 완벽한 차림이었지요. 마름이 도망치고 금화 300냥이 사라진 마당에도 이 사람은 체면을 먼저 챙겼습니다. 이놈을 끌어내라. 포졸이 칠복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칠복은 비틀거리다가 중심을 잡고 섰지요. 먼지 묻은 무명 호도 차림이었습니다. 삿갓도 없고 도포도 없었지요.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그 도사래? 도사는 무슨 그냥 동네 건달이잖아. 칠복이 맞잖아. 칠복이가 그 짓을 했다고? 엄대감이 팔짱을 끼고 칠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 앞에서 묻겠다. 너는 내 금화 300냥을 어떻게 했느냐? 칠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금화를 빼간 적이 없습니다. 마름놈이 불었다. 닷새밤 동안 구덩이에서 금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고. 그 구덩이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마름놈이 불었다고요? 그 마름은 도망치다 잡힌 사람 아닙니까? 도망친 사람의 말을 믿으시렵니까? 감히. 대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 나무 조각이 내 점괘패란 말이지? 포졸이 허리춤에서 점괘패를 꺼내 대감에게 건넸습니다. 대감이 그것을 들고 뒤집었다 엎었다 했지요. 그냥 나무 조각이로구나. 이 나무 쪼가리로 과연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있단 말이냐? 허허. 마을 사람들 보시오. 이놈이 나무 조각 하나로 내 300냥을 빼간 것이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부는 코웃음을 쳤고 일부는 혀를 끌끌 찼지요. 칠복은 눈을 들어 구경꾼들을 천천히 훑쳤습니다. 저 뒤편에 막쇠가 서 있는 것이 보였지요. 아이는 주먹을 꽉 쥔 채 칠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대감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냐? 소인이 진짜 도사가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소인은 이 고을 장터를 어슬렁거리며 사는 건달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감마님, 칠복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 건달한테 300냥을 땅에 묻으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사가 하라고 했으니 그 도사가 나무 조각을 들고 다니는 건달인 줄 모르셨습니까? 그야 속은 것이지. 예, 속으셨지요. 그런데 대감마님, 칠복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낮아졌습니다. 300냥이나 되는 그 말을 땅에 묻으면 2배가 된다는 말을 이 마을 분들 중 누가 믿겠습니까? 순간 우물가가 조용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그리고 하나둘 피식피식 웃기 시작했습니다. 들릴 듯 말 듯 했지만 우물가에 퍼졌지요. 대감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감히 이놈이. 그때였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됩니까? 구경꾼 사이에서 막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이 터진 배바지, 맨발, 코에 콧물 자국이 선명한 아이였지요. 엄대감이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 것이냐? 아이가 왜 나서느냐? 소인의 아버지가 대감마님께 빚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냐? 있습니다. 막새가 바지 허리춤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들고 폈지요. 구경꾼들이 목을 빼며 바라봤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빚 문서입니다. 원금 50냥, 이자 20냥 합쳐 70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3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도 이자가 자꾸만 불어서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빚을 못 갚으면 내놓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대감마님은 300냥을 땅에 묻으면 2배가 된다고 믿으셨습니다. 막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자를 제때 못 갚으면 논 소작권을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대감마님처럼 돈 많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 논 소작권을 끊으면 봄에 씨도 못 부립니다. 그러면 저는 아버지랑 굶어야 합니다. 우물가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막새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누군가가 우리 집 처마 밑에 돈을 갖다 놨습니다. 빚 갚을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한서방 아저씨 집에도 다른 소장농 아저씨들 집에도 다 갔다고 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서방이 눈을 크게 떴지요. 나도 어젯밤에 처마 밑에서 보자기를 발견했는데. 나도요. 나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젯밤 처마 밑에 보자기가 놓인 집이 하나둘이 아니었지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대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포승에 묶인 채로 엄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땅을 긁는 소리가 났지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놈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내 금화 300냥이 사라진 마당에 어디서 소장농 빚 타령이냐? 대감마님, 칠복이 조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물가가 다시 조용해졌지요. 소인이 진짜 도사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소인이 대감마님을 속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소인이 빼돌린 금화가 어디 갔는지는 지금 이 자리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소인이 그 금화로 이 마을 소장농들의 빚 문서를 갚았습니다. 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처마 밑에서 발견한 그 보자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소인이 대감마님 뒷뜰에서 가져온 금화입니다.
대감마님이 소장농들에게서 거두어들인 그 돈이 소장농들에게 돌아간 것이지요. 우물가가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소곤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컸지요. 엄대감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이 이놈이 도둑질을 하고도 당당하게 나서느냐? 포졸, 이놈을 당장. 대감마님, 이번에는 한서방이 나섰습니다. 등이 굽고 손마디가 굵은 사내였지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소인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인이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이자를 얼마나 냈는지 아십니까? 그게 지금 무슨 이자만 벌써 원금의 2배가 넘습니다. 빈문서에는 그것이 다 적혀 있지요. 소인이 처마 밑에서 찾은 돈이 정말로 그 금화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돈은 사실 소인이 낸 이자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엄대감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섰지요. 맞는 말이다. 우리가 낸 이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기나 해? 대감댁 창고에 쌓여 있었지. 그게 다 우리 것 아니냐? 처마 밑에 그 돈 놔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잘했다. 순식간에 우물가의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아까까지 칠복을 구경하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 엄대감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지요. 엄대감은 의자에 반쯤 내려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포졸들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칠복은 조용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포승이 묶인 손목이 쓰렸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살의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던 그 논두렁이 떠올랐지요. 고개를 돌린 어머니의 눈물이 생각났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칠복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때 복내 할멈이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등이 굽고 눈이 반쯤 감긴 노인이었지만 목소리는 우물가를 꽉 채웠지요. 잠깐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소? 대감이 복내 할멈을 봤습니다. 할멈이 이 고을에서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저 사람이 저 건달한테 점괘 가르쳐준 할멈 아니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복내 할멈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감 앞에 섰습니다. 대감마님, 칠복이가 도사 행세를 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감마님은 300냥을 땅에 묻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 마을 소장농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셨습니까? 막세 아버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논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했습니다. 한서방은 이자 낼 돈이 없어서 자식 밥도 못 먹였고요. 그분들이 낸 이자가 쌓여서 대감마님 창고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물가가 고요했습니다. 복내 할멈의 목소리만 울렸지요.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요. 이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대감마님을 어른으로 섬겼다면 300냥이 사라졌다 한들 이렇게 됩니까? 대감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복내 할멈이 칠복을 돌아봤습니다. 이놈은 이놈대로 잘못이 있습니다. 속임수로 일을 해결하려 한 것은 옳지 않았어요. 칠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할멈. 복내 할멈이 다시 대감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감마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오? 엄대감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대감을 바라봤지요. 대감의 호박 염주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러다 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포졸. 예, 대감마님. 저 도사놈을 포청으로 끌고 가거라. 우물가가 일순 술렁였습니다.
대감마님, 그건. 한서방이 나섰지만 대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도둑은 도둑이다. 이유가 무엇이건 남의 재물에 손댄 것은 죄가 된다. 이놈은 내 금화를 빼간 것이 분명하니 관아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굵었습니다. 아까처럼 흔들리지 않았지요. 대감은 방금까지 당황한 기색을 지우고 다시 위압적인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렸지만 포졸들이 움직이자 사람들이 물러섰습니다. 포졸 둘이 칠복의 팔을 다시 붙잡았지요. 막새가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형? 막새야. 칠복이 조용하게 막새를 불렀습니다. 형, 끌려가면 어떡해? 걱정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막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칠복은 포승에 묶인 손을 들어 막새의 머리를 툭 건드렸지요. 내 빈 문서는 어디 있어? 응? 여기 있는데. 그거 복내 할멈한테 드려. 막새가 눈을 깜빡거리다가 복내 할멈을 돌아봤습니다. 복내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막새는 손에 들고 있던 빈 문서를 할멈에게 건넸습니다. 한서방 아저씨 것도요. 한서방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품속에서 빈 문서를 꺼내 복내 할멈에게 건넸습니다. 다른 소장농들도 하나둘 따라서 빈 문서를 꺼냈지요. 복내 할멈의 두 손에 문서들이 쌓여갔습니다. 칠복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졸, 빨리 끌고 가지 않고 뭐 하느냐? 대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포졸들이 칠복을 끌어당겼습니다. 칠복은 저항하지 않았지요. 우물가를 벗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막새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고 복내 할멈이 빈 문서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한서방이 소리 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포청은 마을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칠복이 어젯밤을 보낸 그 방이었지요. 포졸들이 문을 닫고 나가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차가운 흙바닥이었습니다. 칠복은 무릎을 세워 앉았습니다. 생각해야 했습니다. 대감이 관아에 고발하면 현감이 신문에 나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칠복이 금화를 빼돌린 것은 사실이니 죄를 피하기 어려웠지요. 마름이 먼저 200냥을 가져간 것이 밝혀졌다 한들 칠복도 100냥을 빼간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대감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망신을 칠복이 주도했지요. 대감 같은 사람은 그것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관아 고발은 시작일 뿐이었지요. 대감이 현감과 친분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칠복은 이마를 벽에 기댔습니다. 점괘패가 없었습니다. 품속에 아무것도 없었지요. 금화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대감 측 사람이 포청을 찾아왔습니다. 마름은 아니었지요. 대감의 먼 친척벌 된다는 사람으로 주름진 얼굴에 눈매가 가늘었습니다. 칠복이라는 자가 너냐? 그러합니다. 대감마님이 전하는 말이 있다. 지금 당장 빼돌린 금화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실토하고 사죄하면 관아 고발을 취하하실 수 있다. 칠복이 눈을 들었습니다. 빼돌린 게 없다고 하면요? 그러면 현감마님 앞에 끌려가는 거지. 엄대감마님과 현감마님이 어떤 사이인지 알고 있겠지. 칠복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해봐. 사죄하고 나가는 게 낫지 관아에서 곤장 맞고 전과 남기는 게 낫겠는지. 네 형편에. 사내가 가고 나자 포청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칠복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된 석가래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요. 그 너머로 지붕 틈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파랬습니다.
사죄한다면 풀려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대감이 이겼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마을 소장농들은 빚에서 잠시 숨을 돌렸지만 대감의 힘은 그대로였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이자가 불어나고 또 독촉이 시작되겠지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에게는 지금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점괘패는 포졸 허리춤에 있었고 금화는 이미 마을 사람들 손에 넘어갔으며 몸은 포청에 갇혀 있었지요. 칠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복례 할멈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란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대감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지금 이 순간 칠복 자신에게도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칠복이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칠복 자신의 재주를 뽐내는 일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속임수로 시작했으니 속임수로 끝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포청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막세였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얼굴이 들어왔지요. 포졸이 잠깐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습니다. 형, 막세야, 여기 오면 안 된다. 복례 할멈이 이걸 전하라고 했어. 막세가 무언가를 손에 쥐어 건넸습니다. 칠복이 받아보니 접힌 종이였지요. 칠복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칠복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지요. 읽을수록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엄대감의 빚 장부였습니다. 이 고을 소장농 전체의 빚 내역과 이자 수치 기록과 대감이 이자를 부풀린 내역이 적힌 문서였지요. 복례 할멈이 어디서 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소장농들의 빚 문서와 대조하면 대감이 법에서 정한 이자 이상을 불법으로 받아온 것이 한눈에 드러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칠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칠복은 종이를 다시 접어 품속에 깊이 넣었습니다. 조선에는 법으로 정한 이자율이 있었습니다. 원금의 반을 넘는 이자는 불법이었지요. 이 빚장부를 보면 엄대감이 몇 해 동안 그 한도를 훌쩍 넘기는 이자를 소장농들에게서 받아왔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현감이 이것을 보면 대감을 두둔하기가 어려워지겠지요. 물론 현감과 대감의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칠복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마을 소장농 전체가 증인이 되고 문서가 증거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현감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었지요. 칠복이 막세를 바라봤습니다. 막세야, 이 종이를 복례 할멈이 직접 주셨어? 응. 할멈이 어디선가 가져왔어. 이거 갖고 있으면 형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 할멈이 대단하시네. 칠복이 중얼거렸습니다. 복례 할멈이 이 고을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그냥 점만 보고 살아온 것이 아닌 것이었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막상 필요할 때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해? 글쎄, 생각 좀 해봐야지. 칠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당장 포청을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감 측에서 사람이 와서 사죄를 요구한 터였지요. 사죄하면 풀려나지만 지는 것이었습니다. 버티면 관아에 끌려가 현감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했지요. 그런데 막세를 통해 빚 장부가 들어왔습니다. 칠복은 생각했습니다. 이 문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현감 앞에서 직접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했지요. 그러나 현감이 대감 편을 든다면 문서 자체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먼저였지요. 사람들 앞에서, 마을 전체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막세야, 오늘 아침에 우물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응. 내일 또 모일 것 같아? 대감마님이 내일 현감마님이 오신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할 것 같다고 했어. 칠복이 눈을 떴습니다. 현감이 직접 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현감 앞에 이 문서를 내밀면 현감도 대감 편을 노골적으로 들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막세야,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뭐야? 오늘 밤에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 내일 우물가에 다 나와달라고. 빠짐없이. 막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청 문 밖에서 포졸 발소리가 들려오자 막세가 황급히 문틈으로 몸을 뺐습니다. 형, 꼭 나와야 해. 칠복이 작게 웃었습니다. 응, 나와야지. 어떻게든. 포청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칠복은 흙바닥에 등을 기대고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희미한 창틈빛 아래서 빽빽한 글씨를 다시 한번 살폈지요. 이 종이 한 장이 내일의 전부였습니다. 칠복은 눈을 감고 내일 아침을 그렸습니다. 우물가, 현감, 마을 사람들, 그리고 엄대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감이 사전에 눈치채고 포청에서 칠복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현감이 마을에 오기 전에 신문을 마무리 지으려 할 수도 있었지요. 그렇게 되면 문서를 쓸 기회가 없어집니다. 칠복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내일 아침 현감이 도착하기 전에 포청에서 나갈 방법을 찾는 것. 아니면 현감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문서를 꺼내는 것. 결국 기다리는 것이 맞았습니다. 서두르다 망치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한 번에 제대로 치는 것이 나았지요. 칠복은 품속의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자야 했지요. 무거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몸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는 순간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포청 바닥에서 품속에 종이 한 장을 꽉 쥔 채로 이튿날 아침 현감이 고을에 들어온다는 소식은 새벽부터 퍼졌습니다. 현감 행차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가마가 앞서고 포졸 여럿이 따르는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우물가와 장터 어귀에 나왔습니다. 막세가 어젯밤에 집집마다 다닌 덕분인지 소장농들과 그 가족들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나와 있었지요. 포청에서 칠복은 그 소란을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흙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니 등이 뻐근했지요. 그러나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종이가 그대로 있었지요. 현감 가마가 우물가 앞에 멈춰 섰을 때 엄대감은 이미 그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짙은 자주색 도포 차림으로 가마 앞에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지요. 현감마님, 이렇게 직접 왕림해 주셔서 황송하옵니다. 현감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려서며 주위를 둘러봤지요. 우물가에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예, 가짜 도사놈이 소인의 금화를 빼간 사건입니다. 관아에서 처리해 주십사하여. 그 도사라는 자는 어디 있나? 포청에 있습니다. 현감이 포청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졸이 얼른 달려가 포청 문을 열었지요. 칠복이 걸어 나왔습니다. 무명 호톳의 손목에는 포승이 풀려 있었습니다. 포졸이 밤새 묶어두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칠복은 우물가 한가운데 서서 현감을 마주봤습니다. 삿갓도 없고 도포도 없었지만 눈빛만은 어젯밤보다 또렷했습니다. 현감이 칠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가 가짜 도사냐? 예, 현감마님. 엄대감의 금화를 빼갔느냐? 예.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칠복이 당당하게 대답하자 예상 밖이라는 듯 웅성거림이 퍼졌지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칠복이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꺼냈지요. 현관마님, 소인이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인이 그 금화로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현감이 눈썹을 들었습니다. 엄대감의 얼굴이 굳었지요. 말해봐라. 소인이 빼돌린 금화는 이 마을 소장농들의 빚을 갚는데 모두 쓰였습니다. 어젯밤 여러 집 처마 밑에 놓인 보자기가 그 증거입니다. 한서방, 막세 아버지, 그 외 세 집, 마을 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건 도둑질한 것을 나눠준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감마님, 소인이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칠복이 손에 든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엄대감 댁의 빚 장부입니다. 이 마을 소장농들에게 받아온 이자, 내역이 여기 다 적혀 있지요. 법으로 정한 이자, 한도를 몇 해 동안 훌쩍 넘겨받아온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현감이 천천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디서 난 것이냐? 소인이 직접 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이 건네주셨습니다. 현감이 종이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지요. 엄대감이 나섰습니다. 현감마님, 그 문서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물건입니다. 저 도사놈이 꾸민 것일 수도 있지요. 그보다 저자가 소인의 금화를 빼간 것이 사실이니 먼저 그 죄를 처벌하셔야. 대감, 현감이 조용하게 끊었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숫자가 맞다면 이것은 불법 고리채다. 대감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그건 소장농들이 실제로 낸 이자, 내역을 확인해 봐야겠다. 증인들 있느냐? 한서방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증인입니다. 소장농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지요. 우물가가 술렁였습니다. 현감이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엄대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감, 이 문서가 진짜라면 답해야 할 것이 생겼소. 엄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소인이 직접 관리한 것이 아니라 마름이 도망치기 전에 남긴 진술서에도 대감의 지시 아래 이자를 받았다고 적혀 있소. 마름은 이미 포청에서 확인을 했소. 대감의 호박 염주를 굴리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구경꾼들은 이제 수군거리지도 않았지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현감과 대감 사이를 바라봤습니다. 현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은 관하로 함께 가셔야겠소. 이거는 여기서 끝낼 수 없소. 현감마님, 소인과 현감마님 사이에 그런 일이. 공사를 구분해야 하오, 대감. 현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엄대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대감이 한 발 물러섰지요. 이 고을에서 수십 년을 군림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호박 염주를 굴리는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소리가 퍼졌습니다. 웃음도 아니고 함성도 아닌 길게 내쉬는 숨소리 같은 것이었지요. 현감이 칠복 쪽으로 돌아봤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속임수를 썼고 남의 재물에 손을 댔지. 예, 현감마님. 그러나 그 재물이 어디 쓰였는지 그리고 이 빚 장부를 가져온 것을 고려하겠다. 판결은 관하에서 따로 내리겠다. 칠복이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감 행차가 엄대감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가마 뒤로 포졸들이 따랐고 그 옆으로 고개를 푹 숙인 엄대감이 걸었지요. 짙은 자주색 도포가 먼지 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호박 염주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남은 사람들이 칠복을 바라봤습니다. 막새가 달려왔습니다. 와락 칠복의 허리를 붙잡았지요. 형, 됐어, 됐어. 칠복이 막새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됐냐?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그래도 됐잖아. 우리 아버지 빚도 갚았고 대감도 잡혀갔고. 한서방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고맙소.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칠복은 아무 말하지 못했지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 할멈이 군중 사이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칠복 앞에 서더니 말없이 한참 바라봤지요. 칠복아, 예, 어땠느냐? 칠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복례 할멈이 웃었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웃으니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피식거렸지요. 무서웠다고? 허허, 그게 사람이지. 무섭지 않으면 진심이 아닌 거야. 칠복이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현감에게 건넸지요. 점괘패는 포졸 허리춤에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례 할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칠복이 그 손을 잡았지요. 뒤에서 막새가 칠복의 도포 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한서방이 그 옆에 섰고 마을 사람들이 둘러섰지요. 우물가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대감의 일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관아에서 다뤄졌습니다. 불법 고리채권이 확인되었고 소장농들의 이자, 초가분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지요. 엄대감은 저택을 일부 처분해야 했고 고을에서의 위세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꺾였습니다. 칠복은 관아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속임수를 쓰고 금화를 취한 죄로 태 10대를 맞았지요. 그러나 금화의 쓰임새와 빚장부 제출을 고려해 더 이상의 벌은 없었습니다. 형을 마친 날 칠복은 다시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삿갓을 쓰지 않았지요. 볕에 탄 구릿빛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입꼬리는 여전히 살짝 올라가 있었고 도포는 여전히 여기저기 기웠습니다. 막새가 달려왔습니다. 형, 삿갓은? 이제 쓸 일 없어. 왜? 숨을 일이 없으니까. 막새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희히 웃었습니다. 칠복도 웃었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 칠복은 오래도록 그 마을 장터에서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것이 이상하게도 가볍게 느껴졌지요. 사람들이 먼저 밥 한 술 내밀고 아이들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한서방이 가을 햇곡식을 한 줌 갖고 오고 막새 아버지가 차도가 있다는 소식을 전했지요.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란다. 복례 할멈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엄대감은 평생 자기 입으로 자기 체면을 세우려 했지요. 그러나 진짜 체면은 한서방이 조용히 고개 숙이는 것에서 막새가 형이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것에서 복례 할멈이 손을 내미는 것에서 왔습니다. 돈으로도 도포로도 호박 염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어느 고을 장터에서 벌어진 가짜 도사와 구두쇠 대감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칠복이 어찌 됐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의뢰 이렇게 대답했지요. 아, 그 사람? 오늘도 장터 어딘가에서 빈둥거리고 있겠지. 참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사람이 없으면 장터가 심심하더라고.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